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500년 전 신라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신라 시대에 BTS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압도적인 실력, 완벽한 비주얼, 그리고 온 국민의 사랑. 실제로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사담. 이 소녀는 15세에 전쟁 영웅이 되고 17세에 전설이 된 신라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외모 성품무의 삼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국민 화랑입니다. 왜 BTS 같은 최고의 아이돌과 비교하냐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실력에 겸손한 인품, 그리고 국민적 사랑까지. BTS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며 이게 진짜 아티스트구나 싶게 만든 것처럼 신라 백성들도 사다함을 보며 이 소년이 진짜 화랑이구나라고 느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사다함이 이 모든 걸 15세에 이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김사다함의 일대기를 통해 1500년 전에도 완벽한 청년 리더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2025년 현대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무료 구독 누르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사다함의 이야기는 547년 신라 진흥왕 때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신라는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백제, 고구려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였어요. 삼국이 서로 영토를 빼앗고 빼앗기던 격동의 시대였죠. 사다함의 집안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급찬 벼슬을 지낸 김구리지였어요. 급찬이 뭐냐고요? 신라 17관등 중 6등급으로 요즘으로 치면 차관급 정도 되는 높은 자리예요. 장관 바로 아래죠.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 집안이었던 겁니다. 오, 그럼 엘리트 집안이네요. 잠깐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를 쭉쭉 거슬러 올라가면 뇌물마립간의 7대 손이라는 거예요. 뇌물마립간이 누구냐? 신라를 강국으로 만든 왕이죠.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신라가 약소국에서 강국으로 도약하던 시기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다함은 뭐냐? 요즘으로 치면 정치 명문가의 왕족 혈통까지 가진 거예요. 골품제로 따지면 진골이었습니다. 진골이 뭐냐고요? 신라의 최고 귀족 신분이에요. 왕이 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신분이죠. 재벌 3세 정도가 아니라 왕족 후손인 겁니다. 와, 완전 금수저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신라 시대에는 이런 금수저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진골 귀족 가문 자제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왕족 후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던 시대예요. 명문가 자제들이 즐비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 김사다함이 특별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자, 삼국사기라는 역사서가 있어요. 고려시대 김부식이 쓴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책이죠. 이 책에 사다함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을 보면 사다함이 왜 특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풍무가 깨끗하고 외모가 준수하며 직위가 드높았단. 여러분, 이 문장 좀 보세요. 그냥 잘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대단한 찬사거든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풍모가 깨끗하다. 이건 단순히 얼굴이 깨끗하다는 게 아니에요. 한문에서 청정이라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는 뜻인데 이건 외모만이 아니라 분위기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 있으면 주변이 맑아진다. 존재 자체가 청량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우라가 있다, 품격이 있다는 거죠. 연예인들 보면 알잖아요. 똑같이 잘생겨도 어떤 사람은 그냥 잘생긴 거고 어떤 사람은 뭔가 달라 싶은 느낌이 있어요. 카메라가 그 사람만 따라가게 되는 그런 존재감 있죠. 사다함이 바로 그런 타입이었던 겁니다. BTS를 예로 들어볼까요? 멤버들이 공항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잘생겨서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어서요. 사다함도 그랬을 거예요.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쳐다봤을 겁니다. 둘째, 외모가 준수하다. 이제 진짜 외모 얘기예요. 용모가 뛰어나게 아름답다는 뜻이죠. 한자를 풀어보면 용이는 얼굴과 몸가짐, 수미는 빼어나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만이 아니라 체형, 자세, 걸음걸이까지 전부 완벽했다는 겁니다.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훤칠하고 체격도 좋았을 거예요. 당시 화랑은 외모도 중요한 선발 기준이었어요. 왜냐하면 화랑은 청년들의 롤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모습이어야 했던 거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요즘 아이돌들 보면 비주얼 멤버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사다함은 그냥 비주얼 멤버가 아니라 센터였던 거예요.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얼굴이었던 겁니다. 셋째, 직위가 드높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뜻과 기계가 높다는 뜻입니다. 한자를 보면 직위는 뜻과 기운, 앙양은 높이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각이 깊고 포부가 크다는 거예요. 단순히 겉모습만 화려한 게 아니라 속에 단단한 철학과 신념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마인드가 남다르다,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BTS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가 뭔가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아이돌이 많은데 왜 하필 BTS일까요? 그들의 음악에 메시지가 있고 삶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고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이잖아요. 사다함도 그랬던 거예요. 단순히 예쁘장한 외모만이 아니라 내면에 깊은 생각과 높은 이상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뭐가 되냐? 외모 플러스 분위기 플러스 철학, 이게 합쳐져서 완벽한 패키지가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비주얼 완벽하고 무대 매너 좋고 인성까지 훌륭한 아이돌. 거기에 학벌까지 좋고 집안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죠. 사다함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자, 여기서 더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화랑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진위 논란이 있긴 한데 거기에 사다함에 대한 더 상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화랑세기에 따르면 당시 최고의 미남 화랑이었던 이화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풍월주 3대 미남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잘생긴 거로 유명했는데요. 풍월주가 뭐냐고요? 화랑들 중에 대표예요.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그룹의 리더이자 센터 같은 존재죠. 그 이화랑이 사다함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대요. 사다함은 나의 아름다움과 무예를 뛰어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인지 아세요? 이건 당대 최고가 제가 나보다 낫다고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요즘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BTS 정국이 저 신인은 저보다 노래 잘해요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블랙핑크 제니가 저 친구는 저보다 춤 잘 춰요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저 후배는 저보다 축구 잘해요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당대 최고가 이렇게 인정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아무리 겸손해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진짜로 압도적이어야만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화랑세기에는 또 이런 평가도 있어요. 문노라는 인물이 사다함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사다함은 완벽하다. 유일한 흠이라면 미생과 친하게 지낸 것뿐이다. 미생은 누구냐? 사다함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신분 차이가 엄격했거든요. 진골 귀족은 진골끼리 어울려야 했고 신분이 낮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건 체면이 깎이는 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사다함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미생을 친구로 대했던 거죠. 문노는 이걸 유일한 흠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역설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이 사람 완벽한데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너무 착해서 누구하고나 친해진다는 거죠. 이게 단점이에요. 오히려 장점이잖아요.
이런 평가들을 종합해보면 사다함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외모는 당대 최고를 능가하고 무예 실력도 최고를 뛰어넘고 거기다 인성까지 완벽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다함이 처음부터 화랑을 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사다함을 화랑으로 받들기를 청하니 사다함이 청을 이기지 못해 화랑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다함이 먼저 나 화랑할래요.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제발 우리 화랑이 되어주세요. 라고 청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다함이 사양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청하니까 결국 받아들인 거죠. 상황을 재현해 볼까요? 사다함님 제발 우리 화랑이 되어주세요. 당신밖에 없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외모도 최고, 실력도 최고, 인품도 최고잖아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제발요. 우리가 이렇게 간청하는데 거절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상황이에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호호를 국가대표로 선발해주세요. 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10만 명이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저 그냥 조용히 살래요 했는데 국민들이 워낙 원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첫째, 사다함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본인이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요즘 연예인들 중에도 있잖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계속 나가면서 저 데뷔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사다함은 정반대였던 거죠. 사람들이 청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둘째, 대중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사다함을 원했는지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저 사람 괜찮네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 말고는 생각할 수 없어라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셋째, 사다함의 능력이 이미 검증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이미 능력이 증명되어 있었던 거죠. 10대 중반인데도 이미 무예와 학문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였던 겁니다. 사다함이 화랑이 되자 그를 따르는 낭도가 생겼어요. 낭도가 뭐냐고요? 화랑을 따르는 제자이자 추종자들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팬클럽 회원 같은 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낭도는 단순히 응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 화랑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수련하고 함께 산천을 유람하고 전쟁 나가면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팬클럽이라기보다는 제자단, 아니 사실상 사병에 가까웠어요. 보통 인기 있는 화랑이 낭도를 몇 명 정도 거느렸을까요? 기록을 보면 보통 수십 명에서 100명 정도였대요. 100명도 엄청 많은 거예요. 100명이 한 사람을 따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김사다함의 낭도는 무려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삼국사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리가 1000여 명이었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안 오시죠? 비율로 따져볼게요. 당시 신라 인구가 대략 추정치로 50만에서 100만 명 정도였을 거라고 해요. 중간값을 잡아서 50만 명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 중에서 1000명이 한 사람을 따른다. 계산해보면 인구의 0.2%예요. 별로 안 많네. 하실 수 있는데 이걸 현재 한국에 적용해보면 감이 올 거예요.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여기에 0.2%를 적용하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한 사람을 목숨 걸고 따르겠다는 수준의 충성도를 보인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더 놀라운 건 그 1000명이 다 귀족 자제들이었다는 거예요. 평민이 아니에요. 화랑 제도는 기본적으로 귀족 청년들의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재벌 자제 1000명이 사다함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인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권력이에요.
1000명의 무장한 청년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하나의 군대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전쟁 나면 이 1000명이 그대로 부대가 되는 거니까요. 여기서 잠깐 화랑이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화랑을 신라시대 꽃미남 그룹 정도로만 아는데 그건 절반도 안 맞는 얘기예요. 화랑의 역할은 엄청나게 다층적이었어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역할, 청년 교육 리더. 화랑은 낭도들에게 무술을 가르쳤어요. 검술, 궁술, 말타기, 창술 같은 전투 기술들이죠. 그런데 무술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산천을 유람하며 심신을 수련하고 세속오계라는 5가지 덕목을 실천하도록 가르쳤어요. 세속오계가 뭐냐? 첫째 사군이충,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 둘째 사친이요, 부모를 효도로 섬긴다. 셋째 교의신, 친구를 신의로 사귄다. 넷째 임전무퇴,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다섯째 살생유택, 함부로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이 5가지를 몸으로 실천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화랑은 단순한 무술 사범이 아니라 인생 멘토였던 거예요. 학문과 예절도 가르쳤고요. 요즘으로 치면 대학 교수와 체육 코치를 합쳐놓은 역할이죠. 지식도 가르치고 몸도 단련시키고 인격까지 도야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역할, 군사 지휘관. 전쟁이 나면 화랑은 낭도들을 이끌고 출전했어요. 그냥 병사로 가는 게 아니라 지휘관으로 가는 거예요. 낭도들은 그 화랑의 부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화랑은 최전선에서 싸웠어요. 뒤에서 지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검을 들고 싸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함이 필수였죠. 화랑이 물러서면 낭도들도 사기가 떨어지니까 항상 제일 앞에서 싸워야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군대 장교 역할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장교가 아니라 특수부대 대장 같은 느낌이에요.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엘리트 부대 지휘관이었던 거죠. 세 번째 역할, 사회 롤모델. 화랑은 신라 전체 청년들의 본보기였어요.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했고 대중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연예인이자 인플루언서 역할이에요. 젊은이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꿈꾸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생활도 조심해야 했고 언행도 신중해야 했어요. 한번 잘못하면 바로 비난받았거든요. BTS가 전 세계 청소년들의 롤모델이 된 것처럼 화랑은 신라 청년들의 롤모델이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청년 문화를 만들어갔던 거죠. 네 번째 역할, 국가 의례 담당. 화랑은 중요한 국가 행사에 참여했어요. 왕이 제사를 지낼 때, 외국 사신이 올 때, 큰 축제가 있을 때 화랑들이 의식을 담당했어요.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었던 거죠. 외국 사신들이 신라에 오면 화랑들을 봤어요. 그러면 와, 신라는 저런 훌륭한 청년들이 있구나라고 감탄했죠. 일종의 국가 홍보대사였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외교관이자 문화 홍보대사 역할이에요. 한류 스타들이 해외에 나가서 한국을 알리는 것처럼 화랑들도 신라를 알리는 창구였던 거예요. 이 모든 걸 합치면 정리해볼까요? 화랑은 대학 교수와 군대 장교와 연예인과 성직자와 외교관을 전부 합쳐놓은 존재예요. 교육도 하고 전쟁도 하고 대중에게 사랑받고 도덕적 모범을 보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거죠. 이런 막중한 역할을 맡을 사람이니까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외모만 좋아도 안 되고 무술만 잘해도 안 되고 공부만 잘해도 안 돼요. 모든 게 완벽해야 화랑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다함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사다함뿐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다함의 활약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562년 9월 사다함 나이 15세 혹은 16세쯤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죠. 아직 청소년인 나이예요. 이때 큰 사건이 터졌어요. 대가야의 반란이었습니다.
대가야가 어디냐고요?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 지역에 있던 나라예요. 가야 연맹이라고 들어보셨죠? 가야는 여러 작은 나라들의 연합체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대가야였어요. 맹주국이었던 거죠. 원래 대가야는 신라와 동맹 관계였어요. 함께 백제와 싸우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지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라가 점점 강해졌어요. 영토도 넓어지고 군사력도 세지고 백제와 고구려를 상대로도 밀리지 않게 됐죠. 대가야 입장에서는 불안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신라한테 먹히는 거 아니야? 신라가 너무 강해지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차라리 먼저 치자. 선제 공격을 한 겁니다. 562년 9월 대가야가 신라를 공격했어요. 이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었어요. 전면전이었어요. 대가야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신라를 쳤습니다. 진흥왕은 경노했어요. 감히 우리를 배신하고 공격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죠. 진흥왕은 결정을 내렸어요. 대가야를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이사부였습니다. 이사부가 누구냐고요? 우상국 정벌로 유명한 신라 최고의 명장이에요. 우상국이 어디냐?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예요. 이사부가 나무로 만든 사자 인형을 배에 싣고 가서 우상국 사람들을 겁줘서 항복받았다는 전설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사부 맞아요. 요즘으로 치면 전쟁에 백선엽 장군이나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급 되시는 분이죠. 신라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고 전략 전술에 능하고 병사들한테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사부가 대군을 이끌고 출정하게 됐어요. 이건 신라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대가야를 정복하면 신라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고 가야 연맹 전체를 복속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라는 한반도 남부의 패자가 되는 거죠. 출정 준비가 한창일 때였어요. 경주 궁궐에 15세 소년이 찾아왔어요. 바로 사다함이었죠. 사다함이 진흥왕 앞에 무릎 꿇고 말했어요. 전하, 신도 이번 출정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진흥왕이 사다함을 내려다봤어요. 아직 앳된 얼굴이었죠. 키는 컸지만 아직 소년의 모습이 남아있었어요. 내가 아직 너무 어리지 않으냐? 나이는 어리지만 신의 실력은 검증되었습니다. 무예도 익혔고 낭도 1000명을 이끌고 있으며 신라를 위해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다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떨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그래도 전쟁터는 위험하단다. 내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너는 신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화랑이 아니냐? 그래서 더욱 제가 가야 합니다. 전하, 화랑이란 무엇입니까? 나라가 위태로울 때 앞장서서 싸우는 게 화랑 아닙니까? 제가 뒤에 남아있으면 1000명의 낭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젊은 화랑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진흥왕은 고민에 빠졌어요. 솔직히 사다함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어렸거든요. 15세면 요즘으로 치면 중3, 고1이에요. 아직 청소년인데 전쟁터에 보낸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죠. 하지만 사다함의 눈빛이 달랐어요. 그 눈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어요. 겁먹은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불타는 의지가 보였죠. 알겠다. 하지만 이사부 장군의 휘하에서 명을 따르도록 하거라. 혼자 무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합니다, 전하. 신은 반드시 승리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사다함이 절을 하고 물러났어요.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왔어요. 전하, 한 가지 더 청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냐? 신의 낭도들도 함께 출전하게 해주십시오. 저 혼자만 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화랑과 낭도는 하나입니다. 진흥왕이 놀랐어요. 1000명을 데려간다고? 그건 거의 한 부대 규모잖아요. 1000명이나 그렇게 많은 병력을. 전하, 신과 낭도들은 평소에 함께 훈련했습니다. 호흡이 맞습니다.
저희가 함께 싸운다면 더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진흥왕은 또 고민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1000명의 훈련된 청년들, 게다가 사다함을 목숨 걸고 따르는 낭도들이잖아요. 이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거예요. 좋다. 허락하겠다. 하지만 조심하도록. 사다함은 또 절하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며칠 뒤 또 왔어요. 전하, 또 뭐냐 사다함아. 신에게 작전을 맡겨주십시오. 선봉에 서서 적을 치게 해주십시오. 진흥왕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 소녀는 정말 끈질겼어요.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었죠. 그건 이사부 장군과 상의해야 할 일이다. 이사부 장군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결국 진흥왕이 마음을 바꿨어요. 왜일까요? 사다함의 능력을 믿었어요. 이미 검증된 무예 실력이 있었고 1000명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열정이 진짜였어요. 또 전쟁의 중요성도 있었어요. 대가야 정벌은 신라 영토 확장의 핵심이었어요. 최고의 인재들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젊은 피의 열정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사다함의 끈기가 왕을 감동시켰어요. 몇 번이고 청하는 그 진심 국가를 위한 헌신 의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 이런 청년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결국 진흥왕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사다함을 이사부의 귀당 비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귀당 비장이 뭐냐고요? 풀어서 설명하면 귀당은 부대 이름이고 비장은 장군을 보좌하는 참모예요. 요즘으로 치면 작전 참모 정도 되는 자리죠. 장군 바로 옆에서 전략을 짜고 작전을 제안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인사였는지 아세요? 보통 화랑들이 전쟁에 나가면 일반 병사로 출전해요. 물론 화랑이니까 대우는 좀 받겠지만 공식적인 직책은 없어요. 그냥 낭도들 데리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사다함은 15세의 나이에 장군의 참모로 임명된 거예요. 요즘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스포츠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선수를 올림픽 국가대표 주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다 20대 후반, 30대인데 고1을 주장으로 뽑는 거죠. 기업으로 치면 인턴 사원을 임원회의에 참석시켜서 전략을 제안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임원들은 다 20년, 30년 경력인데 인턴한테 당신 의견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죠. 군대로 치면 고등학생을 장군의 참모로 임명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 인사 발표가 나갔을 때 조정에서는 말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너무 어린 거 아닌가? 실전 경험도 없는데. 혹시 전투 중에 겁먹으면 어쩌려고? 이건 너무 위험한 결정이다. 하지만 진흥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다함의 눈빛을 봤거든요. 그 눈에서 확신을 읽었어요. 이 소녀는 다르다. 이 소녀는 해낼 수 있다. 이사부 장군도 처음에는 놀랐을 거예요. 자기 참모로 15세 소년이 온다고. 근데 이사부는 명장이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있었죠. 사다함을 만나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소년 범상치 않구나. 사다함이 출전하게 되자 그의 낭도 1000명도 모두 따라 나섰어요. 이건 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사다함이 낭도들을 모아놓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대가야 정벌 전쟁이 있습니다. 나는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전쟁은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고 싶은 사람만 함께 가겠습니다. 낭도들이 웅성거렸을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한 낭도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을 거예요. 화랑님, 저희가 왜 낭도가 됐습니까? 화랑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닙니까? 화랑님이 가시는데 저희가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다른 낭도들도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화랑님과 함께합니다.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맹세했잖아요. 신라를 지키는 게 우리 화랑도의 소명입니다. 결국 1000명이 전부 다 가기로 했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요. 1000명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거죠. 이건 단순히 군대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신념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의 의지가 형상화되는 거예요. 당시 신라수도 경주에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시장에서 장사하던 아주머니가 일손을 멈추고 쳐다봤을 거예요. 저게 사다함의 낭도들이구나. 집에서 농사짓던 농부가 밭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을 거예요.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많은 사람을 이끌다니.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 손을 잡고 가리키며 말했을 거예요. 봐라, 저 사람들이 바로 화랑이다. 너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길거리의 청년들은 부러워하며 말했을 거예요. 나도 낭도가 되고 싶다. 사다함 화랑을 따르고 싶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을 거예요. 신라에 저런 인재가 있다니 든든하구나. 우리나라는 안전하겠어. 사다함은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어요. 전쟁터에 가기도 전에 말이죠. 경주 전체가 사다함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모두가 그를 응원했어요. 우리는 김사다함이 누구인지, 왜 그가 특별한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다함은 진골 귀족 출신의 명문가 자제였지만 단순히 배경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외모도 뛰어나고 성품도 훌륭하고 무예도 최고였어요. 당대 최고 화랑도 인정할 정도로 말이죠. 그런 그를 국민들이 먼저 청원해서 화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1000명의 낭도가 그를 따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진짜 신뢰와 존경이었어요. 15세의 나이에 대가야 정벌 전쟁에 참전하게 됐고 왕은 그를 장군의 참모로 임명했어요. 이건 파격적인 인사였죠. 하지만 왕은 사다함을 믿었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뭘 다룰까요? 바로 전쟁터에서의 활약상입니다. 사다함이 실제로 어떤 작전을 펼쳤는지, 15세 소년이 어떻게 대가야를 무너뜨렸는지 그 천재적인 전술을 상세하게 들려드릴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5000명 기병을 이끈 정격 기습 작전, 백기를 이용한 심리전, 그리고 이사부 장군도 놀란 작전 수행 능력이 나옵니다. 전쟁 영웅으로 우뚝 서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사다함 이야기의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다함이 누구인지, 왜 그가 특별했는지, 어떻게 15세의 나이로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지를 살펴봤죠. 진골 귀족 출신의 외모 성품 무예 삼박자가 완벽했고 1000명의 낭도가 그를 따랐으며 왕이 직접 장군의 참모로 임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사다함이 실제로 전쟁터에서 무엇을 했는지, 15세 소년이 어떻게 대가야를 무너뜨렸는지 그 천재적인 전술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아, 이래서 전설이 됐구나 하실 거예요. 562년 9월 신라군이 출발했습니다. 이사부 장군이 이끄는 대군이었어요. 정확한 병력 수는 기록에 없지만 대가야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전쟁이었으니 최소 수만 명은 됐을 거예요. 군대 맨 앞에는 이사부 장군이 있었고 그 옆에 15세 사다함이 말을 타고 있었어요. 사다함 뒤로는 1000명의 낭도들이 따랐죠. 100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장관이었을 거예요. 경주에서 대가야까지는 꽤 먼 거리였어요. 지금의 경주에서 고령까지죠. 당시에는 도로도 좋지 않았고 산길도 많았어요. 며칠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행군하는 동안 사다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 가보는 전쟁터였어요. 15세 소년이 전쟁에 나간다는 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마 조금은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용감해도 죽음을 앞두고 전혀 두렵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사다함은 그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000명의 낭도가 자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낭도들도 대부분 처음 전쟁에 나가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화랑인 사다함이 떨면 어떻게 돼요? 낭도들도 다 같이 흔들리죠.
그래서 사다함은 더욱 당당하게 행동했을 거예요. 밤에 야영할 때 사다함은 낭도들과 함께 모닥불 앞에 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겠죠. 두렵지 않습니까, 화랑님? 한 낭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거예요. 사다함이 웃으며 대답했을 거예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해봐라.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 목적 앞에서 두려움은 작아진다. 낭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거예요. 사다함의 말에 힘을 얻었죠. 우리는 함께다. 천명이 하나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켜라. 그러면 우리는 이긴다. 이런 식으로 사다함은 낭도들의 사기를 북돋웠어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에요. 부하들을 격려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거죠. 며칠을 행군한 끝에 신라군은 대가야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전단문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전단문이 뭐냐고요? 삼국사기에는 전단문이라고 나와 있고 사다함 열전에는 전단량이라고도 나와요. 은가야어로 문을 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단문은 대가야로 들어가는 주요 관문이었던 거죠. 요즘으로 치면 적국 국경의 검문소 같은 곳이에요. 여기를 통과해야 대가야 수도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당연히 대가야군이 빡빡하게 지키고 있었겠죠. 이사부 장군이 지형을 살펴봤어요. 베테랑 장군답게 지형을 보는 눈이 있었죠. 전단문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좁은 길목이었어요. 정면으로 치기에는 아군 피해가 클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뚫지? 이사부가 고민에 빠졌어요. 부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어요.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포위 공격.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정면 돌파. 피해가 너무 커요. 우회 공격. 지형이 험해서 어려워요. 바로 그때 15세 사다함이 나섰습니다. 장군님,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이사부가 사다함을 봤어요. 다른 부장들도 쳐다봤죠. 저 어린 소년이 무슨 생각이 있다는 거지? 말해보거라. 제가 기병 5,000명을 이끌고 먼저 기습 공격을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놀란 눈으로 사다함을 봤어요. 5,000명? 기습? 예, 장군님.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빠르게 들이칩니다. 그리고 전단량 위에 백기를 세우겠습니다. 백기? 이사부가 되물었어요. 백기는 보통 항복이나 평화를 상징하는 깃발이잖아요. 전쟁터에서 백기를 세운다. 사다함이 설명했어요. 장군님, 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우리 기병 5,000명이 쳐들어옵니다. 적은 놀라서 혼란에 빠지겠죠. 그때 전단량 위에 백기가 올라갑니다. 적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사부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항복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가 항복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혼란 속에서는 판단이 흐려집니다. 우리 편 누군가 항복했나? 적이 항복하는 건가? 이게 무슨 신호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겠죠. 이사부의 눈이 빛났어요. 계속 말해보거라. 그 순간이 핵심입니다. 적이 혼란에 빠져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 짧은 시간에 장군님께서 본대를 이끌고 들이치십니다. 그러면 적은 양쪽에서 공격받는 형국이 됩니다. 사다함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사부는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습이 아니었어요. 심리전과 기동전을 결합한 고도의 전술이었죠. 다른 부장들도 웅성거렸어요. 저 어린 나이에 저런 생각을 하다니. 이거 괜찮은데?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 한 노련한 부장이 물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5,000명이 고립될 수도 있어. 사다함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제낭도 1,000명이 선봉에 섭니다. 저희는 이미 호흡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명도 신라 최정예 기병들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사부가 사다함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직 확신만 있었죠. 좋다. 내게 맡기겠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라.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철수하거라. 감사합니다, 장군님. 신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작전이 결정됐어요. 사다함이 5,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먼저 움직이고 이사부 장군은 본대를 이끌고 대기하다가 신호가 오면 돌격하는 거였어요. 사다함은 낭도들을 모았어요. 1,000명이 모두 모였죠. 여러분, 우리가 선봉에 섭니다. 낭도들의 표정이 긴장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렵습니까? 사다함이 물었어요. 몇몇이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화랑도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옆 사람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믿으십시오. 낭도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생겼어요. 동료의 사명감, 그리고 화랑에 대한 신뢰. 사다함은 나머지 4,000명의 기병들도 모았어요. 대부분 사다함보다 나이가 많은 베테랑 병사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저 어린애가 우리를 지휘한다고 하는 눈빛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다함의 작전 설명을 듣고 그의 당당한 태도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소년 범상치 않구나. 여러분은 신라 최정예 기병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제 신호에 따라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밤이었어요. 어두운 밤이 작전에 유리했어요. 5,000명의 기병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말발굽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으로 감쌌어요. 갑옷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죠. 사다함이 선두에 섰어요. 15세 소년이 5,000명을 이끄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이 5,000명 부대장을 맡은 거예요. 새벽이 오기 직전이었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죠.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이에요. 사다함이 손을 들었어요. 5,000명이 멈췄어요. 전단문이 저 앞에 보였어요. 대가야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대부분 졸고 있거나 긴장이 풀어진 상태였어요. 사다함이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어요. 손에 땀이 났을 거예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겠죠. 하지만 얼굴은 평정했어요. 사다함이 검을 뽑아서 하늘로 쳐들었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돌격! 5,000명의 기병이 일제히 말을 몰았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천둥 소리처럼 말발굽 소리가 울렸어요. 대가야 병사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뭐야? 어둠 속에서 갑자기 엄청난 수의 기병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적습이다. 적습.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다함의 기병대가 순식간에 전단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사다함이 외쳤어요. 전단량으로 백기를 세워라. 낭도 몇 명이 재빨리 전달량 성문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백기를 펄럭이며 세웠어요. 하얀 깃발이 새벽 어둠 속에서 펄럭였어요. 대가야 병사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저게 뭐야? 백기잖아. 누가 항복한 거야? 우리가 항복한 건가? 아니면 적이 항복하는 건가? 지휘관들도 당황했어요. 갑자기 기습을 당하는 것도 황당한데 자기네 성문 위에 백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건 누가 올린 거냐? 우리 병사들이 항복한 건가? 아니, 적이 올린 거 아니야? 그럼 적이 항복한다는 뜻인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전쟁터는 혼란스러웠어요. 사방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백기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 대가야 병사들은 우리 편이 항복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무기를 내려놓았어요. 또 일부는 적이 항복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휘 체계가 무너졌어요. 누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전쟁에서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세요? 군대는 명령 체계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 체계가 마비되면 그냥 무장한 군중일 뿐이에요. 사다함의 작전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뺏기는 항복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혼란의 상징이었던 거죠. 적이 혼란에 빠진 그 순간이 바로 승부처였어요. 사다함이 전령을 보냈어요. 지금입니다. 전령이 말을 달려서 이사부 장군에게 보고했어요. 전단문을 돌파했습니다. 백기가 올랐습니다. 이사부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군 돌격. 본대가 움직였어요. 수만 명의 신라군이 일제히 전단문으로 쇄도했어요. 대가야군 입장에서는 최악이었어요. 앞에서는 사다함의 기병 5천 명이 휘젓고 있고 뒤에서는 이사부의 본대가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양쪽에서 협공당한 거죠. 더군다나 백기 때문에 혼란에 빠진 상태였어요. 제대로 된 저항도 못했어요. 지휘관들이 싸워라 라고 외쳐도 병사들은 우리 항복한 거 아니었어요? 라고 되묻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전단문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대가야군은 퇴각했고 신라군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어요. 이사부 장군이 전단문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다함을 봤어요. 15세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땀과 먼지가 범벅이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잘했다, 사다함. 내 작전이 통했다. 사다함이 무릎 꿇고 절했어요. 장군님의 지휘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사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사다함의 승리였다는 걸. 15세 소년이 천재적인 전술로 전쟁의 물꼬를 튼 거예요. 전단문이 뚫렸으니 이제 길이 열렸어요. 신라군은 쭉쭉 진군했어요. 대가야 수도까지 가는 길이 뚫린 거죠. 대가야는 이미 사기가 꺾여 있었어요. 첫 전투에서 참패했고 중요한 관문을 잃었으니까요. 게다가 소문이 퍼졌어요. 신라의 괴물 같은 화랑이 있대. 15세밖에 안 됐는데 5천 명을 지휘한대. 백기를 세워서 우리를 혼란시켰대. 사다함의 명성이 대가야 전역에 퍼진 거예요. 공포 마케팅이었죠. 대가야 병사들은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었어요. 신라군이 대가야 수도를 포위했어요. 대가야 왕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대가야 왕도 바보가 아니었어요. 전단문 전투 소식을 듣고 알았죠. 이건 이길 수 없다. 계속 싸우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될 거예요. 백성들만 죽어나가죠. 대가야 왕이 항복 사절을 보냈어요.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이사부 장군이 항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대가야는 멸망했습니다. 신라의 영토가 크게 확장됐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신라의 승리였어요. 그리고 그 승리의 핵심에는 15세 사다함이 있었어요. 신라군이 개선했어요. 경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서 환호했어요. 만세, 만세. 대가야를 이겼다. 신라 만세. 그리고 사다함을 보면 더욱 열광했어요. 저기 사다함 화랑이다. 15세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다. 우리 아들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사다함은 전쟁 영웅이 됐어요. 15세의 나이로 신라 역사에 이름을 남긴 거예요. 경주에 도착하자 진흥왕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왕이 직접 마중 나온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이번 승리가 중요했고 사다함의 공을 인정한 거죠. 사다함 잘 돌아왔다. 내 공이 컸다고 들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신은 다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사부 장군께서 극찬하시더라. 내 나이에 그런 작전을 생각해내다니 장차 큰 장군감이라고. 사다함은 겸손하게 절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을 거예요. 15세의 이룬 업적이었으니까요. 전쟁이 끝나면 공로를 따져야 해요. 누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 평가하고 그에 맞는 포상을 주는 거죠. 조정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진흥왕이 앞에 앉았고 신하들이 늘어섰어요. 이사부 장군도 있었고 사다함도 있었어요.
이번 대가야 정벌의 공을 따지도록 하라. 신하들이 보고서를 올렸어요. 누가 적을 몇 명 죽였고, 누가 성을 점령했고, 누가 어떤 전과를 올렸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압도적 1등은 명확했어요. 사다함이었어요. 사다함이 전단문 기습으로 전세를 바꿨습니다. 5,000명 기병을 지휘해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백기 전술로 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사다함의 공이 가장 큽니다. 진흥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부 장군도 동의했어요. 사다함의 공이 으뜸이다. 15세의 나이로 이런 공을 세우다니 참으로 기특하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룰 포상이 발표됩니다. 진흥왕이 사다함에게 무엇을 주었고 사다함이 어떤 놀라운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우리는 사다함이 실제 전쟁터에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봤어요. 15세 소년이 5,000명의 기병을 지휘해서 전단문을 기습 공격하고 백기를 이용한 천재적인 심리전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대가야를 무너뜨린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용맹한 전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략가의 이야기예요. 15세의 나이에 이런 고도의 전술을 생각해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요즘으로 치면 고1 학생이 군사작전을 입안하고 5,000명 부대를 지휘하고 심리전까지 활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사다함은 이제 전쟁 영웅이 됐어요. 신라 전체가 그의 이름을 알게 됐죠. 15세의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사다함 이야기의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다함이 5,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전단문을 기습 공격해서 백기 심리전으로 대가야를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대가야를 무너뜨린 이야기를 들었죠. 15세 소년이 전쟁 영웅이 된 순간이었어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 포상을 받는 자리, 여기서 사다함이 보여준 행동은 그를 단순한 전쟁 영웅에서 진짜 영웅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이 사람이 왜 1500년이 지나도 기억되는지 알겠다 하실 거예요. 대가야 정벌이 끝나고 신라군이 개선했어요. 경주 궁궐에서 큰 연회가 열렸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장수들과 병사들을 치하하는 자리였죠. 진흥왕이 옥좌에 앉았어요. 주변에는 대신들이 늘어섰고 가운데에는 이사부 장군을 비롯한 출정 장수들이 서 있었어요. 사다함도 그 중에 있었죠. 진흥왕이 입을 열었어요. 이번 대가야 정벌은 신라 역사에 길이 남을 위협이다. 대가야를 복속시킴으로써 우리 신라의 영토가 크게 확장됐고 가야 전역이 우리 품에 안겼다. 이는 모두 출정 장수들과 용감한 병사들의 공이다. 신하들이 일제히 절했어요. 성상의 성덕이옵니다. 진흥왕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니다. 이건 전장에서 피 흘린 이들의 공이다. 짐은 다만 명을 내렸을 뿐이다. 이제 공로를 따져 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신하 한 명이 앞으로 나와서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누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 하나하나 발표하는 거죠. 이사부 장군은 대군을 이끌고 지휘를 총괄하여 승리를 이끌어 싸우니 1등공입니다. 이사부가 절했어요. 당연한 거였죠. 총사령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전하, 이번 전쟁에서 특히 혁혁한 공을 세운 이가 있어옵니다. 누구냐? 화랑 김사다함이옵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렸어요. 사다함이 공을 세운 건 다들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거론된다는 건 대단한 거였어요. 신하가 계속 보고했어요. 사다함은 나이 불과 15세로 5,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전단문을 기습했사옵니다. 백기를 세워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이사부 장군의 본대가 들어갈 길을 열었사옵니다. 이사부 장군께서도 사다함의 작전이 없었다면 전단문 공략에 더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하셨사옵니다. 진흥왕이 사다함을 바라봤어요. 15세 소년이 공손하게 절을 하고 서 있었어요. 사다함 내 공이 특히 크다고 들었다. 15세의 나이에 그런 작전을 생각해내고 실행하다니 참으로 기특하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신은 다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옵니다. 진흥왕이 미소 지었어요. 겸손하기까지 하네. 짐이 특별히 상을 내리고자 한다. 무엇을 원하느냐? 사다함이 고개를 숙였어요. 전하께서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황송하게 받들겠나이다. 진흥왕이 신하들을 돌아봤어요. 사다함에게 무엇을 내릴까? 대신들이 수군거렸어요. 여러 의견이 나왔죠. 토지를 하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관직을 올려주시면. 금은보화를. 그때 이사부 장군이 나섰어요. 전하 신이 제안하옵니다. 이번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이 있사옵니다. 대가야 백성 중 일부를 사다함에게 하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포로요? 연회장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당시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은 보통 노비가 됐어요. 전리품의 일종이었죠. 포로를 많이 받는다는 건 엄청난 재산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회사 직원한테 보너스 대신 아파트 10채를 주는 거예요.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재산을 한 번에 주는 거죠. 진흥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사다함에게 대가야 포로 300명을 하사한다. 300명. 엄청난 숫자예요. 300명이 노비가 되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어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집안일도 시킬 수 있고 심지어 팔 수도 있었거든요. 삼국사기에는 300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신라본기에는 200명으로 나와요. 정확한 숫자는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수백 명의 포로를 받은 건 확실해요. 그런데 진흥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옥한 토지도 함께 하사하겠다. 토지까지. 이건 정말 파격적인 포상이었어요. 포로도 주고 땅까지 주다니요. 신하들이 감탄했어요. 전하의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사다함도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큰 상을 받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사다함이 절을 올렸어요. 황송하옵니다, 전하. 모두가 사다함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15세 소년이 이런 큰 포상을 받으면 당연히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다함의 다음 말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오나 전하, 신은 포로 300명을 받을 수 없사옵니다. 뭐?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귀를 의심했죠. 지금 이 소년이 뭐라고 한 거지? 진흥왕도 놀랐어요. 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냐? 사다함이 고개를 들고 똑바로 진흥왕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전하, 저 포로들도 대가야 백성이었사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고향이 있고 꿈이 있었을 것이옵니다. 전쟁으로 인해 포로가 된 것이지 그들이 악인은 아니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무슨 소리야? 포로는 전리품이잖아. 저 어린 것이 감히. 하지만 사다함은 계속 말했어요. 신이 전쟁터에서 싸운 건 신라를 지키기 위함이었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들을 노비로 삼는 건 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사옵니다. 진흥왕이 놀란 눈으로 사다함을 봤어요. 15세 소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그럼 어쩌자는 것이냐? 신은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사옵니다. 풀어준다고? 예, 전하. 그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주고 싶사옵니다. 노비가 아니라 양민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사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신하들이 수군거렸어요. 미쳤나? 엄청난 재산을 그냥 포기한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대신이 나섰어요. 전하, 사다함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사옵니다. 300명의 노비가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르는 것이옵니다. 다른 대신도 거들었어요. 그렇사옵니다. 전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소서. 하지만 사다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은 충분히 생각했사옵니다. 신의 결정은 확고하옵니다. 진흥왕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 소년 정말 고집이 세네. 알겠다. 포로는 내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토지는 받아라. 그건 내 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사다함이 또 절을 올렸어요. 황송하오나 전하. 진흥왕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또? 토지도 사양하고 싶사옵니다.
뭐, 이번에는 진흥왕도 당황했어요. 포로도 사양하고 토지도 사양한다고. 그럼 아무것도 안 받겠다는 거야. 사다함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내가 공을 세웠는데 상을 안 받으면 짐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 다른 장수들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사부 장군도 나섰어요. 사다함 왕의 하사품을 거절하는 건 무례한 일이다. 받아라. 하지만 사다함은 또 고개를 저었어요. 전하, 신은 상을 거절하는 게 아니옵니다. 다만 다른 토지를 청하고 싶사옵니다. 다른 토지? 예, 전하. 비옥한 토지 대신 알천의 황무지를 주시옵소서. 알천의 황무지? 신하들이 또 웅성거렸어요. 알천은 지금의 경주 알천 일대예요. 거기에 강변 지역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황무지로 여겨졌어요. 왜 황무지였냐고요? 당시에는 수리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변 토지는 홍수 때 물에 잠기는 위험이 있었죠. 농사짓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좋은 토지는 산이나 구릉지대였어요. 물 걱정 없고 안정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다함이 황무지를 달라고 한 거예요. 한 대신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다함,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농사도 제대로 안 된다. 왜 그런 땅을 원하느냐? 사다함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원하는 것이옵니다. 무슨 뜻이냐?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이니 신이 받아도 다른 사람들의 몫을 뺏는 게 아니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가 받은 포로들, 아니 자유민이 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사옵니다.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황무지를 받아서 자유민들에게 나눠준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사다함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치밀한 계획이요. 첫째, 수리시설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6세기 중반은 신라에서 수리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시기였어요. 제방을 쌓고 수로를 만들고 홍수를 조절하는 기술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강변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물을 조절할 수 있으면 강변만큼 좋은 땅이 없어요. 물은 풍부하고 토지도 비옥하니까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거냐? 판교는 너무 비싸니까 그냥 황무지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황무지가 나중에 IT밸리가 되는 거예요. 강남 대신 분당 받았는데 나중에 분당이 신도시가 되는 거죠. 사다함은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15세 소년이 이런 안목을 가졌다는 게 놀라운 거죠. 둘째, 300명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를 얻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포로로 잡혀서 노비가 될 뻔했던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주고 거기다 땅까지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이 사다함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은인이다. 목숨의 은인이다. 평생 보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다함은 300명의 노비 대신 300명의 자유민을 얻은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사다함에게 무한한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거냐? 직원 300명을 노예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팀원 300명을 만든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가치 있을까요? 셋째, 명성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 소식이 신라 전역에 퍼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다함 화랑은 진짜 성인이다. 15세에 그런 마음씨라니. 저런 분이야말로 진짜 화랑이다. 사다함의 명성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전쟁 영웅에서 도덕적 영웅으로 거듭난 거죠. 진흥왕은 사다함을 한참 바라봤어요. 15세 소년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진흥왕은 깨달았어요. 이 소년은 범상치 않다. 15세의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진흥왕이 입을 열었어요. 사다함 내 뜻을 알겠다. 참으로 고결한 뜻이구나. 짐이 내 청을 들어주겠다. 감사합니다, 전하. 포로 300명은 네게 하사하되 그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거라. 그리고 알천의 황무지도 네게 하사한다. 그 땅으로 내 뜻을 펼쳐보거라. 사다함이 깊이 절했어요. 전하의 은혜에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신하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흥왕은 알았어요.
이 소년이 무엇을 하려는지를. 연회가 끝난 후 이사부 장군이 사다함을 따로 불렀어요. 사다함, 내가 한 선택이 현명한지 어리석은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너는 범상한 청년이 아니다. 과찬이십니다, 장군님. 아니다. 진심이다. 내가 평생 전쟁터를 누볐지만 내 같은 청년은 처음 본다. 무예도 뛰어나지만 마음은 더 뛰어나구나. 이사부가 사다함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앞으로가 기대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며칠 후 사다함은 포로 수용소로 갔어요. 300명의 대가야 백성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들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사다함이 그들 앞에 섰어요. 300명이 15세 소년을 바라봤어요. 사다함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은 전쟁에서 포로가 됐습니다. 보통이라면 노비가 되는 게 여러분의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노비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포로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왕께서 여러분을 제게 하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을 자유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한 포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자유민입니다. 노비가 아니라 양민입니다. 원하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신라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포로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리고 제가 받은 알천의 토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각자 경작할 수 있는 땅을 받으실 겁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가족을 부양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한 포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화랑님, 이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그러자 300명이 전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화랑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화랑님 만세. 사다함은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유민입니다. 저에게 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다함을 은인으로 여겼어요. 노비가 될 뻔했던 사람들이 자유민이 됐고 땅까지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어요. 경주에서 시작해서 신라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들었어. 사다함 화랑이 포로 300명을 풀어줬대. 정말 왕이 하사한 건데 응 거절하고 풀어줬대. 그리고 자기 땅까지 나눠줬대. 15세에 그런 결정을? 진짜 성인이야.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이야기했어요. 사다함 화랑은 진짜 다르다니까. 15세 전쟁 영웅이 되더니 이제는 성인이 됐어. 농부들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저 나이 때는 뭐 했나? 저 화랑은 대단하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말했어요. 봐라, 저렇게 되어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너도 사다함 화랑처럼 마음씨 착한 사람이 되거라. 젊은이들은 감탄했어요. 나도 사다함 화랑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사다함의 명성은 이미 높았지만 이 사건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단순히 전쟁 잘하는 화랑이 아니라 인격까지 훌륭한 진짜 영웅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상황이냐? BTS가 빌보드 1위 하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번 돈을 전액 기부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진짜 대단하다. 인성까지 완벽하다. 저런 사람이 진짜 스타다. 사다함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사다함의 이 결정은 역사적으로 여러 평가를 받았어요. 긍정적 평가는 명확해요. 대인배다, 도덕적이다, 훌륭하다. 삼국사기에도 사람들이 그의 덕행을 칭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어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봤어요. 이건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결정이었다. 어떤 전략이냐고요? 첫째, 알천 황무지는 미래 가치가 있었어요. 수리시설이 발달하면 옥토가 될 땅이었죠. 둘째, 300명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를 얻었어요. 노비보다 자유민이 더 가치 있었어요. 셋째, 명성을 얻었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다함은 노비 300명보다 훨씬 큰 것을 얻었다. 300명의 자유민, 미래의 옥토, 그리고 하늘을 찌르는 명성. 이게 진짜 윈윈윈이다. 이건 비판인가요? 칭찬인가요? 사실 둘 다예요. 사다함이 착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똑똑하기도 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이에요.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게 동시에 자기한테도 이익이 되는 거죠.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사다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비극이 시작돼요. 사다함에게는 무관랑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죽어도 변치 않을 벗으로 지낼 것을 맹세한 친구였죠. 그런데 무관랑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사다함은 엄청나게 슬퍼했어요. 7일 동안 통곡했대요. 그리고 7일 후 사다함도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 겨우 17세였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요. 자결이라는 설도 있고 슬픔에 몸이 쇠약해져서 그냥 숨졌다는 설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사다함이 우정을 목숨만큼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5세에 전쟁 영웅이 되고 300명을 자유롭게 해주고 17세에 친구를 따라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짧은 생이었지만 정말 강렬한 삶이었죠. 여러분, 사다함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1500년이 지나도 전해지는 걸까요? 왜 우리가 2025년에도 사다함을 기억하는 걸까요? 그건 사다함이 보여준 것들 때문이에요. 첫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15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너무 어려서 안 되라는 말은 핑계일 뿐이에요. 둘째, 진짜 리더십은 나눔이라는 것. 300명을 풀어준 결정이 사다함을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독차지가 아니라 나눔이 진짜 힘이에요. 셋째, 전략적 선함이 존재한다는 것. 착한 일이 동시에 똑똑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윤리와 이익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어요. 넷째, 우정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 무관랑을 따라 죽은 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리가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요즘 우리 사회를 봅시다. 성공하면 독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출세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린 사람은 무시당해요. 우정보다 이익을 택하는 게 당연시돼요. 그럴 때 사다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뭔가를 일깨워줘요. 진짜 영웅은 이런 거다. 진짜 리더는 이런 거다. 사다함은 17세에 죽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1500년을 살아남았어요. 권력은 짧지만 이야기는 깁니다. 재산은 사라지지만 명성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사다함이 될 수 있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도전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착하면서도 똑똑하게 살고 진짜 우정을 지킬 수 있어요. 김사다함 547년에 태어나서 563년에 죽은 신라의 화랑. 1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17년이 1500년보다 길었던 사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